전쟁은 포효하는 사자작전 혹은 격렬한 분노로도 불리는 작전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으며 3일째에 접어들면서 더욱 위험한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핵심은 개별적인 공습이 아니라 헤즈볼라가 공식적으로 참전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탐색적인 움직임이나 상징적인 공격이 아니며 북부 전선이 실제로 활성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밤사이 15기 이상의 로켓과 약 20대의 무인기가 북부를 향해 발사되어 조직적인 공습을 형성했습니다. 초기에는 많은 분석가들이 이라크 영토, 특히 이란을 지지하는 시아파 민병대에서 발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확인된 정보는 모든 추측을 불식시켰습니다. 헤즈볼라가 참전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로써 분쟁은 제한적인 작전에서 다전선 문제로 변모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이란의 역할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테헤란의 압박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대리 세력에게 전략적 의무를 이행하라는 요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역 동맹 구조에서 지원은 항상 구속력을 동반합니다. 헤즈볼라는 여러 날 동안 거리를 두며 전면적인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압박이 임계점에 도달하자 중립이라는 선택지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약간만 참여하기로 한 결정은 실제로는 탐색적인 움직임으로 후원자에 대한 약속을 보이면서도 긴장 고조 수준을 통제하려는 시도였습니다. 따라서 3일째는 단순한 시간적 이정표가 아니라 전장의 균형이 바뀌는 시점입니다. 일단 북부 전선에 불이 붙으면 지역 분쟁으로 확산될 위험은 더 이상 먼 시나리오가 아니라 지정학적 체스판 위에 현존하는 변수가 되었습니다. 북부 전선이 폭발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여러 차례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분쟁에 개입하지 말라. 우리는 역사를 다시 쓰고 현실을 바꾸고 있다. 여기에 손대지 말라. 나중에 우리가 알아서 해결하겠다. 그 메시지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친이란 세력 전체에 보내는 전략적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헤즈볼라가 여전히 참전을 결정하면서 그들은 동시에 텔아비브에게 더 이상의 명분 없이 작전을 확대할 수 있는 충분한 전쟁의 빌미를 제공한 셈입니다. 즉시 군사기구가 가동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압박을 늦추지 않고 오히려 특수예비군을 최고 경계태세에 돌입시켰고 일부 전투기는 기지에서 상시 대기하며 출격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력의 초점은 북쪽, 특히 베이루트에서 비행시간으로 약 15분, 작전 상황에서는 그보다 더 짧은 거리에 위치한 라맛 다비드 공군 기지로 집중되었습니다. 이 짧은 거리는 명백한 전술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더 적은 수의 항공기로도 공습 강도는 여전히 빽빽하고 순환 주기는 빠르며 압박은 계속됩니다. 현재 공습은 레바논 영토 전역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으며 헤즈볼라의 기반 시설과 인력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레바논 의회 내 헤즈볼라 블록의 지도자인 모하마드 라드는 전투에서 제거되었습니다. 다른 여러 주요 인물들도 같은 운명을 맞으며 이 조직의 지휘 구조를 흔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테러 조직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을 포격한 것에 대해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이 선언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작전이 억제 수준에 머물지 않고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계속해서 고조될 것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임 카셈이 헤즈볼라 사무총장 자리에 오른 것은 긴장 고조의 연속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그는 하산 나스랄라의 직계 후계자는 아니지만 현 시점에서는 그가 이란의 강력한 압박하에 포격을 결정한 인물로 여겨집니다. 그 결정은 헤즈볼라를 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더 깊이 끌어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을 반격 작전의 중심에 놓이게 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나임 카셈은 현재 테헤란에 머물며 은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테헤란의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있을 때 전략적 압박을 견뎌내는 것은 피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일단 참전을 선택하자 그의 위상은 즉시 바뀌었습니다. 정치 군사 지도자에서 지정된 표적으로 말입니다. 지역이 여러 권력축으로 나뉘는 상황에서 알리 하메네이의 노선과 밀접하게 연결된 사람은 누구나 격렬한 대립의 렌즈 아래 놓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반응은 전략적 예상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명확한 빌미가 생기자 그들은 즉시 강력하고 결단력 있는 속도로 공격 강도를 높였습니다. 레바논 남부 50개 마을에 대피령이 내려진 것은 텔아비브가 장기적인 긴장 고조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비군 소집이 완료되었고 증원 병력이 계속해서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일시적인 반응이 아니라 전장을 통제하고 압도하기 위한 전면적인 재배치입니다.
중장비와 포병이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전략적 메시지는 너무나 명확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단지 공습에만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참모총장은 지상작전 개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분쟁 시나리오가 공중전과 포격전에서 실질적인 영토 통제로 전환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잠재적인 목표는 완충지대의 경계선을 수킬로미터 더 깊이 밀어내어 이스라엘 영토와 헤즈볼라 진지 사이에 더 큰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은 불참과 불개입이라는 평화적인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헤즈볼라가 여전히 포격을 선택하자 계산의 균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현재의 완충지대가 안보를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그것을 확장하는 것은 텔아비브의 눈에 합리적인 군사적 선택이 될 것입니다. 포병이 자리를 잡으면 모든 정치적 선언은 전장의 현실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헤즈볼라 측은 자신들의 행동이 제한적이며 긴장 고조를 의도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레바논 정부 또한 로켓 발사범들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리며 안심시키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화력이 계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움직임들은 국면을 바꾸기보다는 형식적인 것으로 비춰집니다. 주목할 점은 공격이 레바논 군대를 겨냥하지 않았고 정부 상징물이나 민간 기반 시설을 공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항구와 공항은 아직 공습을 받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전에 이스라엘이 대규모 포격이 발생할 경우 민간 기반 시설도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말입니다. 이는 텔아비브가 레바논 국가와의 전면전으로 확대하는 대신 헤즈볼라에 직접 집중하며 작전을 통제된 틀 안에서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군사 이론적으로 헤즈볼라와 이란은 로켓과 무인기를 사용해 이스라엘 방공 시스템을 과부하시키고 동시에 이란 영토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합동 화력 공격을 감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시나리오가 동시에 발생한다면 이스라엘의 방공망에 가해지는 압박은 몇 배나 더 커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규모 합동 공격도 양쪽 방향에서 동시에 쏟아지는 미사일의 물결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레바논의 항구나 공항과 같은 핵심 기반 시설은 아직 건드려지지 않았습니다. 레바논 정부와 군대 역시 공격 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강력하지만 통제된 공격을 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즉, 높은 군사적 압박을 유지하되 레바논 국가와의 전면전으로 확대하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참모총장은 지상작전 개시 가능성에 대비하고 보병이 명령 대기 상태에 있는 만큼 고강도 교전의 날들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모든 긴장고조 방안이 이미 고려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더 주목할 만한 것은 이란에서의 상황 전개입니다. 군사활동과 관련된 영공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압도적인 우세를 차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군은 더 이상 초기 단계처럼 방공망 사거리 밖에서 공격하는 전술에만 머물지 않고 더 가까운 거리에서 작전하는 것으로 전환했습니다. 지상 위협이 감소하자 항공기는 더 낮고 유연하게 비행하며 다양한 무기를 사용하고 근거리에서 정밀 타격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늘을 장악하고 그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상대의 방어 능력을 질식시키기 시작한 쪽의 전형적인 징후입니다. 이란 주변 상공에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중급유기가 빽빽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은 미군 소속입니다. 한 조종사는 이 시스템을 날아다니는 주유소 네트워크에 비유했습니다. 이는 작전의 규모와 조직 수준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군수 지원이 아니라 지속적인 공습 속도를 보장하는 척추입니다. 전개된 전술은 매우 명확합니다. 항공기는 최대치의 폭탄과 미사일을 탑재하지만 연료는 최소한으로 싣고 이륙합니다. 연료는 활주로를 떠나 순항 고도에 도달하고 공중급유기에 접근할 수 있을 정도만 있습니다. 공중에서 연료를 가득 채운 후 목표 지역으로의 여정을 계속합니다. 이 방법은 작전 반경과 탑재 탄약량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모두 최적화할 수 있게 합니다. 공중급유 덕분에 각 출격은 더 높은 효율을 달성하며 더 멀리, 더 강력하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수치에 따르면 약 700회의 출격 동안 2,000개 이상의 탄약이 사용되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공중 우세가 단 24시간 만에 확립되었다는 것입니다. 현대전에서 놀라운 속도입니다. 비교하자면 이전의 사자 같은 사람들 작전에서는 이 과정이 약 48시간이 걸렸습니다.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한 것은 미 이스라엘 간의 협력 능력뿐만 아니라 초기부터의 준비 수준과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줍니다. 공중우세는 단순한 전술적 개념이 아니라 지상으로부터의 위협이 최소 수준으로 밀려난 상태입니다.
최소 수준이지 제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손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군은 F-15기 최소 2대를 잃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중 한 대는 상공에서 추락했습니다. 이는 지상의 아랍 방공 시스템으로부터의 오인 사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란 측은 격추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정보는 부인되었습니다. 조종사들은 비상 탈출하여 우호 지역에 낙하한 후 구조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습작전은 지휘부 구조를 직접 타격하는 단계로 전환되었습니다. 지휘소, 작전통제부서, 정보시스템, 국내 안보부대, 군총사령부, 그리고 특히 이슬람혁명 수비대 지휘부입니다. 이러한 조정센터들이 무력화되면 상대방의 대응 및 협력 능력은 급속히 저하될 것입니다. 이란의 방공 시스템은 거의 완전히 마비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여기서부터 남은 미사일 발사대를 소탕하는 단계가 시작됩니다. 밤사이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 준비가 된 약 10여 개의 발사대가 있던 위치가 파괴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어젯밤은 비교적 조용했고 경보 사이렌이 거의 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발사대가 발사 전에 제거된 오전 7시경까지 하늘은 통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협의 뿌리까지 제거되었습니다. 이란 주변 영공은 명확한 작전 구조에 따라 분할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라크 국경 근처의 서부 지역과 이란 중심부의 목표물을 담당합니다. 한편 미국은 남부 동부 및 페르시아만 연안을 통제합니다. 이렇게 구역이 나뉘어 있지만 양측 비행되는 수년간 훈련된 절차 덕분에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처럼 긴밀하게 협력합니다. 주니퍼 코브라나 블루 플래그와 같은 훈련은 단순한 군사 외교적 상징이 아니라 오인 사격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전의 기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항상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번 사고는 아랍 방공 시스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략적 핵심은 이스피릿의 지속적인 출현에 있습니다. 이 스텔스 폭격기들은 미국 본토에서 이륙하여 대양을 횡단하는 거리를 비행하고 목표물에 접근하여 지하 깊숙이 위치한 시설에 중량급 벙커버스터 폭탄을 투하한 후 귀환합니다. 사용된 폭탄은 많은 추측처럼 GBU-57은 아니지만 견고한 구조물을 관통할 만큼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무기그룹에 속합니다. 그 행동은 성공할 경우 군사 목표를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깨끗한 하늘로 여겨지는 곳으로 비가 들어왔다 나갈 수 있다는 힘의 과시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보내는 메시지는 매우 명확합니다. 공중 우세는 확립되었고 압도적인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협력 수준은 현재 거의 통합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목표 데이터 교환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정보 시스템은 양측이 단순히 의사소통 언어뿐만 아니라 기술 및 작전 절차상으로도 완전히 호환되어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수준까지 깊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목표물은 즉시 이관될 수 있습니다. 항공기는 공중에서 즉시 재조정될 수 있습니다. 한쪽이 목표 그룹 A를 처리하면 다른 쪽이 목표 그룹 B를 인수합니다. 이는 수년간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는 동기화 수준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반적인 상황은 이 연합에 유리하게 평가됩니다. 이란 측에서는 첫 이틀 동안 발사된 미사일의 수가 이전 12일 전쟁의 개시 단계와 비교하여 약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무인기 또한 매우 낮은 밀도로 나타났으며 방공망을 뚫고 이스라엘 영토에 도달한 기체는 거의 없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피해가 주로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UAE와 같은 페르시아만 34개국에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곳의 석유시설과 전략적 기반시설이 영향을 받은 지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란의 UAV 한 대가 키프로스까지 날아가 영국의 대규모 공군 기지인 아크로트리 기지 지역을 타격했습니다. 즉각적인 대응이 촉발되었습니다. 항공기가 이륙하고 직원들은 비상 절차에 따라 대피했습니다. 질서는 현재 회복되었지만 본질적으로 이 행동은 이란이 유럽 국가의 군사시설을 공격하여 긴장의 범위를 중동 밖으로 확대한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미사일은 요격되었고 많은 수가 목표물로 돌진하기 전에 대기권 상층부에서 파괴되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최대치로 운용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전쟁은 결코 절대적인 해답이 있는 방정식이 아닙니다. 방어망을 뚫고 들어온 것들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일부 사람들이 교회로 오해하는 예루살렘 산맥 아래에 위치한 별개의 도시인 베이트 셰메시에서도 낙탄이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텔아비브 대도시권에서도 충돌 지점이 나타났습니다. 이 현실은 냉혹한 법칙을 반영합니다. 방패가 아무리 현대적이라도 뚫릴 확률은 여전히 존재하며 대형 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 단 한 발이
목표물에 명중하는 것만으로도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심각한 전략적 위협으로 여기게 만들고 이스라엘이 이 프로그램의 어떠한 확장에도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단 한 번의 명중만으로도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 속에서 매번의 발사는 엄청난 심리적, 정치적 압박을 동반합니다. 대부분의 미사일이 요격되었다는 사실이 절대적인 안전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대피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준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상자가 직접적인 충돌이 아닌 파편, 충격파, 건물 잔해 및 초고속으로 튀는 유리 조각에서 비롯됩니다. 미사일 전쟁 환경에서는 이러한 2차적인 요인들이야말로 가장 큰 손실을 초래하는 원인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마마드라는 가정 내 안전 공간과 미클라트라는 집단 대피소가 바로 이러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정밀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제대로 보강된 공간 안에 있으면 생존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미사일이 대피소에 직접 명중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실제로 그 드물지만 끔찍한 통계에 들어가는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제때 대피소에 있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만약 지하 여러 층 깊이의 주차장으로 내려갈 수 있다면 지하는 보호 수준을 더욱 높여줄 것입니다. 미사일 전쟁에서는 개인의 규율이 국가 방어 시스템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기술의 방패가 하늘 위의 위협 대부분을 막아준다면 진정한 생존의 방패는 올바른 방법과 올바른 시점에 대피하는 결정에 있습니다.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에너지 중심부를 타격하면서 분쟁은 더 이상 순수한 군사적 범위에 국한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목표는 페르시아만 연안의 라스타누라에 있는 사우디 아람코 시설로 세계 최대의 정유 복합 단지 중 하나이자 라드의 경제력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이 복합 단지의 규모는 산업도시처럼 펼쳐져 있으며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초기 정보에 따르면 UAV 한 대가 공장 구역을 타격하여 화재를 일으켰습니다. 화재는 진압되었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운영이 일시 중단되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거대한 시설이 단 1대, 심지어 10대의 차량으로 무력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운영을 중단해야 했다는 사실은 약점을 제대로 한번 건드리는 것만으로도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군사 목표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의 핵심인 석유 산업을 직접 겨냥했기 때문에 심각한 긴장 고조 단계로 간주됩니다. 에너지 공급이 위험에 처하면 그 영향은 지역에만 머물지 않고 세계 시장으로 퍼져나갑니다. 이 움직임은 압박을 가하는 메시지로 이해될 수 있으며 석유가 전략적 억제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상응하는 반응 없이 가만히 있기란 어렵습니다. 석유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 이후 보복 대응은 거의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란은 공격이 자신들이 직접 수행한 것이 아니라 세력에 의해 진행되었다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문제의 본질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후티 반군이든 다른 어떤 집단이든 그들은 여전히 지역 영향력 구조 내에서 테헤란과 밀접하게 연결된 대리 세력으로 간주됩니다. 과거의 이란은 대리 세력에 대한 책임을 논하는 것을 종종 회피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집단의 행동이 전략적 기반 시설과 세계 에너지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자 직접과 간접의 경계는 모호해졌습니다. 일단 공격이 정치적 결과를 낳으면 책임은 최고위층에서 추궁받게 됩니다. 걸프협력회의 GCC는 이란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걸프 국가들이 이 사건을 개별적인 행동으로 보지 않는다는 집단적인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프랑스를 포함한 일부 유럽 국가들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반응이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유럽으로까지 번지자 에너지 분쟁은 국제 안보 문제로 전환되었습니다. 프랑스는 항공모함 샤를 드골호를 위기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이 배는 이전에 발트해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중동에 접근하려면 발트해를 떠나 유럽을 돌아 지브롤터 해협을 통과해 지중해로 들어가야 합니다. 만약 페르시아만까지 깊숙이 진입한다면 여정은 수에즈 운하와 홍해를 거쳐 최소 일주일에서 열흘이 더 걸릴 것입니다. 도착했을 때에는 국면이 이미 바뀌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움직임은 파리가 힘을 과시하고 강경한 입장을 보일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영국은 미국이 키프로스의 아크로티리와 데켈리아 기지를 포함한 자국 기지와 인도양의 디에고, 가르시아와 같은 전략적 위치를 사용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는 워싱턴의 군수 지원 기피와 장거리 병력 전개 능력을 강화합니다.
반면 독일은 군사 활동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베를린이 연합을 지지할 수 있다는 정보가 있었지만 결국 그들은 외부자 입장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독일이 수십 년 동안 대규모 전쟁과 거리를 유지해온 현실을 반영하는 선택입니다. 이러한 분열은 긴장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이 개입 수준에 대해 완전히 통일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한 지지의 물결은 일본과 같은 먼 곳의 목소리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움직임은 주목을 끌었습니다. 키이우는 바레인과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아랍 국가들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지만 이스라엘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침묵은 많은 사람들에게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지만 정보가 아직 불충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논리상 우크라이나가 이란 궤도에 있는 적들을 약화시키는 작전에 반대할 이유는 거의 없습니다. 다른 한편 호르무즈 해협 봉쇄 문제는 현재 선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란은 아랍에미리트의 유조선 한 척과 시추 시설 한 곳을 공격했으며 이 전략적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봉쇄는 아직 엄격하게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호르무즈는 세계 석유 무역의 혈맥입니다. 이곳에서의 강경한 조치는 여러 측면에서 격렬한 군사적 반응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결과를 인식했기 때문에 테헤란은 여전히 전략적 위협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선언을 전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대신 유조선 흐름은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만 해안의 바짝부터 조심스럽게 이 전략적 지역을 계속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의 해상 항로는 원래 좁고 지리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작은 사고 하나만으로도 심각한 교통 체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제한된 공간의 선박 밀도가 높을 때 충돌, 습격 또는 국지적 봉쇄의 위험은 항상 존재합니다. 한편 놀라운 전개가 경제 전선에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증권 시장은 지수가 거의 4% 상승하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반응했습니다. 이는 특히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많은 관측자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상승률입니다. 이러한 성장은 투자자들이 군사적 우위와 상황 통제 능력이 장기적으로 상대적인 안정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공황 상태에 빠지는 대신 시장은 오히려 작전이 이스라엘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신뢰를 반영했습니다. 현대전에서는 하늘과 땅뿐만 아니라 시장의 신뢰 또한 힘의 균형을 세상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